할머니는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지야. 알겠지? 어머니, 솔직히 그 나이에 그 돈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시어머니 혼자 뭘 하시게요. 그 돈 원래 저희 것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그 차가운 말들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설마 진짜 가족이 저럴까? 하는 마음에 의심스러우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김정희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30년간 완벽한 시어머니, 완벽한 어머니로 살아왔지만 남편이 떠난 후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마주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올해 68세고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교사로 일할 때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 자식처럼 아꼈죠. 특히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쏟았어요. 돌이켜보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김정희라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2년 전 대학 교수였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저는 아들 민순의 집에서 손자 서준이를 돌보며 살게 됐어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있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세요. 서준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남겨진 슬픔 속에서 가족이 함께하자고 해주니까요. 며느리 유진이는 SNS에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어요. 팔로워가 15만 명이나 됐죠. 주로 시어머니와 화목한 3세대 가정을 컨셉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유진이가 저를 촬영에 참여시킬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68세의 인터넷 스타가 되다니요. 유진이가 카메라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여러분, 저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30년간 교사로 일하셨고, 요리도 정말 잘하시고, 손자 교육도 완벽하게 해주세요.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부러워요. 저희 시어머니와 바꿔주세요. 3세대가 이렇게 화목할 수 있다니. 같은 반응들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사 시절부터 아이들 앞에서 서는 걸 좋아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치 연극이 끝난 후 무대 뒤처럼요.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유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시고요. 저는 이제 편집해야 해서 바빠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니, 빨래도 좀 개어놓으세요. 내일 또 촬영 있어서 집이 정리돼야 해요. 빨래 개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손자 서준이에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서준아, 숙제는 할머니랑 해? 엄마는 일하는 중이야. 저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였지만 이 집에서 저는 그냥 가사 도우미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밥을 차리고 서준이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이고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의지할 곳이 여기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화가 시작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가 서준이 방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였어요. 서준이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아, 우리 할머니 말이야?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지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엄마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래. 좀 불쌍하긴 하지만 솔직히 귀찮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질 뻔했어요. 16살밖에 안 된 손자가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친구가 뭔가 물어봤나 봐요. 서준이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니야. 할머니가 돈이 많은 건 아니야.
할아버지 연금 좀 받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지.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혼자 살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으시대.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 집에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넣고 있었거든요. 남편 연금이랑 제 연금, 그리고 적금 이자로 충분히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며느리 유진이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시청자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요리 잘하시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요리를 잘 못하셔서 고민이에요. 그때 유진이의 대답을 들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정말 공감해요. 저희 시어머니도 솔직히 요리를 잘 못하세요. 입맛이 옛날 스타일이라서 요즘 사람들 입에는 안 맞고, 그래서 제가 거의 다 해드리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이 드시니까 짠 것도 잘 못 드시고, 기름진 것도 소화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 순간 부엌에서 다음날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 우리고 밑반찬 만들고 밥해서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말이에요. 라이브 댓글창에는 동조하는 말들이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시어머니들이 왜 요리를 고집하실까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댓글들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30년간 교사를 하면서 수많은 학부모들과 만나고 요리도 배우고 나름 센스 있게 집안일을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요리 못하는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또 다른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너무 과보호하세요. 요즘 교육 방식을 모르시니까 옛날 방식으로만 하시려고 하고, 제가 교육 방침을 말씀드려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30년간 중학생들을 가르친 교육 전문가였고 서준이 숙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유진이는 서준이 교육에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도 충격이었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들 민수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민수가 대학 동창들과 만났다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에 취해서 목소리가 컸나 봐요.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하는 전화 통화가 다 들렸어요. 야, 우리 엄마 얘기 좀 할게. 요즘 정말 걱정이야.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깜빡깜빡하는 게 늘었어. 같은 말 반복하고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원래 완벽주의셨는데 요즘은 그런 면이 많이 약해졌어.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정한 68세였고 매일 신문도 읽고 뉴스도 챙겨보고 독서토론 모임에도 나가고 있었어요. 손자 서준이 숙제 검사할 때도 틀린 문제 하나하나 다 잡아내고 설명해 줄 정도로 머리가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양로원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집도 좁고 유진이도 임신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까지 케어하기엔. 너도 알잖아. 요즘 양로원 시설 좋은 데 많잖아.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양로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유진이와 민수가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유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솔직히 저희도 아직 젊고, 둘째도 계획하고 있는데, 집도 넓지 않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나이가 나이인데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임신하면 입덧도 할 텐데, 어머니까지 챙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양로원 중에 괜찮은 데 없을까요? 알아보고 있어. 그런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할지가 문제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머니 건강을 핑계로 하면 어떨까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교육자 출신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야. 제 아들 내외가 저를 속여서 양로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짜 병명을 만들어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도 떠나고 이제 의지할 건 자식들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들이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결정타는 지난달에 벌어졌어요.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동네 도서관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독서 모임이 일찍 끝나서 예정보다 이 시간 빨리 집에 도착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유진이가 집에 있을 텐데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혹시 나갔나 싶어서 제 방으로 가는데 제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유진이가 제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어서 이것저것 꺼내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의 서재에 있는 작은 금고까지 열려고 숫자를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간 척하면서 몰래 지켜봤어요. 유진이가 제 서랍장도 열어서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걸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유진이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어디 숨겨뒀을까? 교수 부부였는데 이 정도일 리 없는데 보험도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하면서 나타났어요. 유진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유진이가 깜짝 놀라면서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제가 어머니 방 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 서류들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무슨 서류? 그냥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서류들 정리해 두신 게 있을까 해서요.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건가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나이에 돈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복잡한 금융상품들도 많고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만에 하나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미리 알아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노리는 건 저의 재산이었다는 걸요.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 많이 해두신 건 있나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요즘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왜 그러세요? 저도 경영학과 나왔고 민수 오빠도 회사에서 격리 업무 담당하고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양로원에 보내려는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어요. 제가 없으면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를 본격적으로 정리했어요. 2년 동안 남편이 떠난 슬픔 때문에 손도 대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남편의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걸 열어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널 사랑해서 함께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확인한 후에 결정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대체 무엇을 예상하고 이런 준비를 해두었던 걸까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먼저 나온 건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2개의 권리증이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투자해서 모은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시가로 계산하면 15억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주식계좌 통장들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우량주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평생에 걸쳐 차근차근 모은 주식들이었어요. 대략 계산해보니 8억어치는 되어 보였어요. 거기에 각종 적금 통장, 보험증권, 심지어 금고에 보관해둔 금괴까지. 총합하면 거의 28억에 가까운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남편이 남긴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걸 왜 숨겨뒀는지 궁금하겠지. 사실 나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 특히 민수와 유진이를 지켜보면서 걱정이 많았어. 유진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더라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계속 떠보고 있었어. 민수도 아내 말에만 휘둘리고 부모보다는 자기 가정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느꼈어. 아이들이 나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상속을 걱정하는 건지. 특히 유진이는 간병비며 병원비 이야기를 자주 꺼내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어. 아이들한테는 적당한 선에서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너에게 맡기기로. 정희야, 이 재산은 우리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거야. 내가 교사로 일하면서 번 돈, 내가 교수로 일하면서 번 돈, 그리고 조금씩 투자해서 불린 것들이지. 이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게. 아이들이 정말 널 사랑해서 함께하려는 건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꼭 확인해봐. 그리고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절대로 아이들 눈치 보지 마. 넌 그럴 필요 없는 사람이야.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그리고 기억해. 진짜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만약 이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닌 거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지난 2년간의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유진이가 보인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조언대로 아이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가짜 치매 연기를 시작했어요. 평소 완벽하게 기억하던 것들을 깜빡하는 척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가끔 헛소리도 하는 척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가습을 껐나? 민수야. 민수가 누구더라? 아, 우리 아들이구나.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 왜 이렇게 낯설지? 아까 밥 먹었나? 배가 고픈데. 연기라고는 하지만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아이들 앞에서 연극도 자주 했었거든요. 유진이와 민수의 반응은 정말 예상대로였어요. 봐요. 제 말이 맞았죠. 어머니 확실히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깜빡깜빡하신 적이 없었는데 정말 걱정이네. 하지만 걱정하는 표정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 양로원 중에서 치매 전문 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아봐야겠어. 손자 서준이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진짜 이상해진 것 같아. 친구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요. 혹시 친구들 놀러 올 때 할머니 좀 다른 데 계실 수 없을까요? 16살짜리가 치매에 걸린 척하는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다니요. 그 다음 단계로는 재산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어느 날 저녁 일부러 혼란스러운 척하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요즘 머리가 흐릿해져서 아버지가 남긴 것들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내가 더 심해지면 못할 테니까. 민수의 눈이 번뜩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뭘 남겨놓으셨는데요? 통장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가 많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너희들한테 미리 나눠줘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유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 냉담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다정다감해졌어요. 어머니, 정확히 뭐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상태로는 실수하실 수도 있고, 그래, 고마워. 그런데 나도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워낙 조용히 관리하셨거든. 어머니, 혹시 은행 통장이나 보험 증서 같은 거 어디 보관해 두셨는지 아세요? 글쎄, 서재 어디엔가 있을 텐데. 머리가 흐릿해서 잘 모르겠어. 그날부터 유진이와 민수는 제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특히 제가 잠든 척할 때 나누는 대화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일찍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시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재산 정리 확실히 하자.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있을까? 아버지가 교수셨으니까 퇴직금도 받으셨을 테고 연금도 꽤 될 텐데. 어머니 통장 몇 개 봤는데 적금이 좀 있더라. 대충 계산해 보니까 3, 4억은 될 것 같아. 그 정도면 우리 집 전세 늘리고 서준이 학원비도 더 보낼 수 있겠네. 그리고 내가 퇴직 준비할 때까지 여유가 생기겠고. 맞아. 그런데 어머니가 혹시 나중에 정신 차리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빨리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거잖아. 치매라는 진단서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고, 병원에서 치매 진단받기 어렵지 않을까? 요즘 치매 진단 기준이 예전보다 넓어졌어. 경증이라도 진단받을 수 있고, 우리가 증상들 잘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아들 내외가 저를 거짓으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합법적으로 뺏으려 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 들은 대화였어요. 여보, 그런데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는 게 맞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게 문제긴 한데. 사실 집에서 케어하기엔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 나도 회사 일 바쁘고, 당신도 임신 준비해야 하고. 맞아.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우리 사생활도 불편하고, 친구들 초대하기도 어색하고, 양로원도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다고 하더라. 오히려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 연금이랑 재산으로 양로원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담도 없고. 손자 서준이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도 녹음했어요. 야, 우리 할머니 치매 걸린 것 같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양로원 보낸다고 해. 솔직히 집에 계시면 불편해. 그런데 할머니 돈은 어떻게 돼? 그건 당연히 우리 가족 것이 되겠지. 할머니가 치매면 관리 못 하시잖아.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재산이 꽤 된다고 해. 와, 그럼 너네 집 더 큰 데로 이사 가는 거야? 응, 엄마가 그러려고 해. 그리고 나도 용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16살짜리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재산을 벌써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유진이가 친구들과 나눈 전화 통화였어요. 언니, 시어머니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왜? 무슨 일인데?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케어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양로원 보내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빨리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미적거렸어. 왜? 체면 때문에 그래. 주변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할까봐. 근데 난 정말 한계야. 집에서 24시간 케어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래도 시어머니 재산 있으면 좋은 거 아냐? 그거지. 다행히 시아버지가 꽤 모아두신 것 같아.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당분간 경제적으로 여유 생길 것 같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민수야, 유진아, 서준아. 할머니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유진이는 평소와 달리 상당히 친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해. 내가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더 흐려지기 전에 말이야.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어머니 상태로는 복잡한 금융 업무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 2달간 몰래 녹음한 대화들을 하나씩 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녹음 파일이 나오자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진짜 치매인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재산 정리하자. 그 정도면 우리 집 전세 늘리고 서준이 학원비도 더 보낼 수 있겠네.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기다려, 아직 더 있어. 두 번째 파일을 틀었어요. 이번엔 유진이가 친구에게 한 전화 통화였어요. 솔직히 빨리 양로원 보내고 싶은데 시어머니 재산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게 되니까. 유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세 번째 파일을 틀었어요. 서준이가 친구들한테 한 말이었어요. 할머니 재산이 우리 가족 것이 되겠지. 나도 용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준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이건 어때? 마지막으로 유진이가 저에 대해 친구들한테 한 말을 틀었어요. 시어머니가 좀 그래.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 요리도 못하고 말투도 그렇고 빨리 양로원 보내고 싶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유진이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재산이야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솔직히 어머니, 나이에 그런 큰 돈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보이스피싱도 많고, 투자 사기도 많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안전하다고요. 민수도 아내 편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그 나이에 그런 돈 가지고 뭘 하실 건데요? 저희한테 주시면 서준이 교육비도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 엄마도 좋은 양로원에서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고 저희도 경제적 여유 생기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때 서준이까지 나섰어요. 할머니, 어차피 할머니가 쓰실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아빠한테 주세요. 제 대학 등록금도 많이 들어갈 텐데 학원비도 더 내야 하고. 그리고 솔직히 할머니 치매 진행되면 어차피 관리 못 하시잖아요. 미리 저희한테 넘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6살짜리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유진이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모셔드렸는데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도 희생한 게 많거든요. 희생? 뭘 희생했는데? 어머니 케어하느라 제 일도 제대로 못했고 친구들도 못 만났고 그리고 임신도 미뤘잖아요. 어머니 때문에요. 그리고 집도 좁아져서 불편했고요. 저희 사생활도 없었고. 민수도 가세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 권리 있잖아요. 엄마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 그럼 진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게. 저는 남편이 숨겨둔 서류들을 모두 꺼냈어요. 먼저 강남 빌딩 2개. 현재 시가로 15억.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주식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등등. 현재 평가액 8억. 유진이 입을 벌린 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각종 저금과 보험, 그리고 금고에 보관 중인 금괴까지. 5억. 민수가 서류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총합 28억이야.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3-4억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거든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응. 너희 아버지가 40년간 교수로 일하면서 나도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성공한 거고. 유진이가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상속받는 거 맞죠?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당연하죠. 저희가 어머니 모셔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 것이에요. 모셔드린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 법적으로도 저희가 상속받는 게 맞잖아요. 법적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 어차피 치매 진행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폭로했어요. 내가 치매야.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30년간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걸 쏟아냈어요. 민수, 너 키울 때를 생각해봐. 밤새 열 재가며 간병하고 학비 마련하려고 과외 뛰어다니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온갖 정성을 다했잖아. 유진아, 너 시집 올 때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로서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어. 너희 결혼식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하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편 세상 떠난 후 2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무급 가사도우미였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서준이 봐주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어. 양로원에 보내려고 거짓말까지 만들어내고. 유진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럼 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40년을 함께 산 남편도 떠나고 의지할 곳은 자식들 뿐인데 그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다 해결돼? 너희들이 한 일을 하나하나 말해볼까? 저는 차근차근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나를 가사도우미 취급하면서도 SNS에서는 화목한 가족 행세. 둘째, 내가 요리 못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팔로워들 앞에서 나를 모요. 셋째, 친구들 앞에서 나를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해서 양로원 보낼 핑계 만들기. 넷째, 내 방을 몰래 뒤져서 재산 규모 파악하려고 시도. 다섯째, 나를 거짓으로 치매 진단받게 해서 합법적으로 재산 가로채려는 계획. 여섯째, 16살짜리 손자까지 할머니 재산을 자기 것처럼 여기도록 교육.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좋아. 이제 내 결정을 들어봐. 저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정했어요. 첫째, 나는 이 집을 당장 나갈 거야. 엄마, 둘째, 강남에 있는 내 건물로 이사해서 혼자 살 거야. 셋째,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한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유진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저희가 그동안 모셔드렸는데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고? 저희는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가족?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대하나?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 법적으로도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권리? 권리 이야기를 하자고?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그게 맞아. 그리고 넷째, 이 28억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어떤 일이요? 교육재단을 만들 거야.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도울 거고. 다섯째, 의료지원 사업도 할 거야. 치료비 없어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진이가 거의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너희 생활?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 제발요. 저희도 가족인데. 진짜 가족이었다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야. 서준이도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제가 손자인데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니? 할머니,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다 들었어. 할머니 재산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용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건 16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참 실망이야.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약속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집을 나와서 강남에 있는 제 빌딩으로 이사했어요. 30층짜리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 진실을 공개했어요. 유진이의 인플루언서 계정에 댓글로 모든 사실을 올렸어요. 물론 증거 녹음 파일들과 함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계정 주인의 시어머니 김정희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신 화목한 3세대 가정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저에 대해 거짓말한 내용들, 양로원 보내려던 계획, 재산을 탐내던 모습들을 모두 공개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와, 이런 며느리가 있다니.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고도 화목한 가정 컨셉이라니. 완전 사기꾼 아니야? 팔로우 해제합니다. 유진이의 팔로워는 하루 만에 1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광고주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했어요. 더 나아가서 유진이가 그동안 받았던 광고비들도 문제가 됐어요. 거짓 컨셉으로 광고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왔어요. 민수도 직장에서 곤란해졌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두 SNS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과는 일하기 어렵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결국 민수는 직장에서 눈치를 봤다가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었어요. 유진이의 인플루언서 수입이 완전히 끊기고 민수도 직장을 잃으면서 가게 수입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들이 살던 집은 전세였는데 계약 갱신이 안 되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서준이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SNS 사건을 알게 됐거든요. 야, 너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며? 할머니 재산 탐냈다며? 서준이가 학교 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14부 딸의 깨달음과 진정한 가족.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딸 미나가 찾아온 거예요. 미나는 의사로 일하느라 바빠서 그동안 자주 연락하지 못했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나가 제 펜트하우스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오빠 가족이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 줄 전혀 몰랐어요. SNS 보고서야 알았어요. 미나야, 엄마,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일에 소홀했어요. 엄마가 그런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미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하시는 일 뭐든 도와드릴게요. 미나가 도와줄 게 뭐가 있겠어? 엄마가 교육재단 만드신다고 하셨죠? 저도 의사니까 아이들 건강검진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어요. 재단 운영비로 쓰세요. 미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혈육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정말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겠다는 거였어요. 미나야, 고마워. 하지만 내 돈까지 쓸 필요는 없어. 엄마, 저도 엄마 딸이잖아요. 좋은 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미나는 주말마다 제 집에 와서 재단 설립 준비를 도와줬어요. 의사인 미나의 전문성과 교사 출신인 제 경험이 합쳐지니까 정말 의미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졌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2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300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의료 지원을 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도왔어요. 아이들이 보내오는 감사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꼭 할머니 같은 분이 될게요. 할머니가 수술비 도와주셔서 제가 건강해졌어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의 천사예요. 이런 편지들이 제게는 28억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에요. 재단 일 외에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갖기 시작했어요. 68세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교사 시절부터 늘 배우고 싶었던 건데 이제야 할 수 있게 됐어요.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때로는 혼자 여행도 다녀요. 제주도, 부산, 경주.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혼자서라도 둘러보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지금 제 주변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에요. 모두 교육이나 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분들인데 저의 교육 철학에 공감해서 함께 하게 됐어요. 김 이사장님, 오늘 아이들 장학금 전달식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하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의대에 합격했어요.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의사가 될게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할머니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관계들이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미나도 더욱 자주 찾아와요. 이제는 단순히 딸로서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복수에 성공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뿐이고요.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찾은 거예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김정희라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어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정희로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조건 없이 말이에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재단 직원들,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딸 미나까지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인 건 아니에요.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주고 배신한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거든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독립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28억이라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어요. 민수와 유진이 그리고 서준이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변했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거리를 두려고 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거든요. 재산이 있을 때만 좋은 게 하고 없으면 외면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다면 그때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살고 있어요. 에필로그 진정한 행복.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세에 찾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고 저녁에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며 감사해요. 아무도 제게 어머니는 이래야 해, 시어머니는 저래야 해라고 강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김정희로 살 수 있어요. 한글책도 계속 읽고 있고 피아노도 배우고 있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다녀요. 74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아요. 재단 일도 정말 보람차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조건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